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 파월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 한마디에 다우가 768포인트 무너졌습니다. 올해 최저치, 나스닥 마이너스 1.39%, TQQQ 마이너스 4.28%,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금, GLD, 마이너스 3.16%, 주식도 빠지고 금도 빠졌습니다. 숨을 곳이 사라진 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젯밤 FOMC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점도표가 보내는 숨겨진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전략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전부 풀겠습니다. 먼저 FO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터진 폭탄부터 보겠습니다. 두 발입니다. 어젯밤 장이 열리기도 전에 시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리마켓, 동부시간 새벽 4시, QQQ 607달러에서 출발. 3시간 동안 607 근처에서 미동도 없었습니다. 7시 15분, 한국시각 어젯밤 8시 15분, 이란 전쟁 확대 속보, QQQ가 607에서 605.74로 미끄러졌습니다. 첫 균열, 8시, 한국시각 9시, 본격적인 충격파가 왔습니다. QQQ가 순간 608.26까지 튀었다가 불과 몇 분 만에 602.86까지 추락했습니다. 15분 사이에 5.4달러, 프리마켓에서 이 정도 진폭은 이례적입니다. TQQQ, 49.31에서 48.26으로 2.3% 급락, 금 GLD 460.80까지 치솟았다가 450.65로 10달러 넘게 폭락했습니다. 전쟁 속보에 금이 먼저 치솟고 곧바로 마진콜 매도가 금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란발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8시 30분, 한국시각 9시 30분, 숫자 하나가 더 떨어졌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시장 예상은 0.3%, 나온 숫자는 0.7%, 예상의 2배가 넘었습니다. PPI가 뭐냐고요? 생산자, 그러니까 공장과 도매상이 물건을 만들고 팔 때 받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먼저 오르면 몇 달 뒤에 여러분이 마트에서 내는 가격, 소비자 물가가 따라 오릅니다. 생산자가 비용 상승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니까요. PPI는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3.4%, 2025년 2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본 핵심 PPI, 월간 0.5%, 연간 3.9%. 세부 항목이 더 충격적입니다. 서비스 비용이 0.5% 올랐습니다. 신선 채소류 가격은 48.9% 폭등했습니다. 네, 48.9%. 그리고 에너지가 2.3% 상승. FOMC 결과가 나오기 6시간 전에 시장은 이미 한 대 맞은 상태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 그 공포가 개장 전부터 깔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한국시각 오늘 새벽 3시, FOMC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금리 동결 3.5%에서 3.75%, 11대 1. 금리 동결 자체는 뉴스가 아닙니다.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동결 확률이 94.1%였습니다. 시장이 이미 가격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뉴스는 언제나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진짜 뉴스는 3가지입니다. 첫째, 성명서에 새로운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중동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이 한 줄. 연준이 성명서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무미건조한 관료 언어지만 번역하면 이겁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도 앞이 안 보인다. 연준이 공식적으로 앞이 안 보인다고 인정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둘째, 고용시장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1월 성명에서는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였습니다. 이번엔 거의 변동이 없다.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안정화 조짐은 방향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뉘앙스. 거의 변동 없다는 중립적입니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 연준이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 뉘앙스를 의도적으로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증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solid, 견조하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연준이 보는 고용시장은 이제 견조하지 않습니다. 낮은 수준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점도표입니다. 중간값은 3.4%, 12월과 동일합니다. 올해 한 번 인하,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파월이 직접 말했습니다. 중간값은 바뀌지 않았지만 인하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미 있는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금리를 아예 안 내리겠다는 위원이 7명, 12월에는 6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더 매파로 넘어갔습니다. 19명 중 7명, 3분의 1이 넘는 위원이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찍은 겁니다. 중간값은 1회 인하지만 그 1회마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두 명만 더 매파로 넘어가면 중간값 자체가 인하 없음으로 바뀝니다. 반대편에선 12명이 최소 1회 인하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12명 안에서도 온도차가 큽니다. 1회만 주장하는 사람과 6번 연속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같은 인하 진영에 묶여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반대표의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올라갔습니다. 2026년 PCE 전망이 2.7%, 12월에 2.5%였습니다.
핵심 PCE도 2.7%. 역시 12월 2.5%에서 올랐습니다. 이건 연준 스스로가 인플레이션이 우리 예상보다 완고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연준의 목표는 2%입니다. 2.7%면 목표에서 0.7%포인트 떨어져 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2.5%로 전망했는데 오히려 멀어진 겁니다.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 파월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파월의 의장 임기는 5월에 끝납니다. 트럼프가 후임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의 상원 인준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번이 사실상 파월의 마지막 FOMC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직설적이었습니다. 5가지 핵심 발언을 뽑았습니다. 하나, 인플레이션에 대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을 잘 보세요. Not as much as we had hoped. 기대를 낮춘 겁니다. 연초만 해도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여러 번 기대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도 6월 첫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12월 한 번도 불확실합니다. 파월이 기대만큼 안 내려간다고 말하는 순간 시장의 인하 기대는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 관세에 대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데 9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 가격 상승이지 연쇄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회성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관세가 올리는 건 한 번의 가격 점프이지 매달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걸 반쯤만 믿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관세 충격에 유가 충격이 겹치면 일회성이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관세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그 에너지 비용이 모든 상품의 운송비를 올리면 한 번의 점프가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가격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 스태그플레이션 질문에 대해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파월의 대답.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의 것입니다. 실업률이 2자릿수이고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높았던 시기의 용어입니다. 비참 지수가 하늘을 찌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파월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 인플레이션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미국이 경험한 악몽,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는 오르는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파월의 논리는 이겁니다. 현재 실업률은 낮고 인플레이션은 목표보다 1%포인트 높은 정도, 1970년대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읽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부정해야 할 정도로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호다. 파월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연준의 2가지 목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긴장 상태에 있다고. 두 목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정책이 쉽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고용을 지키려면 금리를 내려야 할 때 연준은 양쪽 다 잡을 수 없습니다. 내 피로 수사에 대해. 이건 예상 밖의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지니 피로가 파월을 의회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준 본부 리모델링 비용이 25억 달러 이상으로 폭증했는데 파월이 의회 증언에서 이 비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파월의 발언. 이 전례 없는 조치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형사 기소 위협은 우리가 대통령의 선호가 아닌 공익을 위한 최선의 판단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사가 완전히 끝나고 투명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연준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연준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형사 수사에 대해 발언하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장이 자신에 대한 형사 수사를 언급해야 하는 상황. 이건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불확실성.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까지 흔들리면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통화정책은 모든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올립니다. 5. 워시 인준에 대해. 파월은 워시의 상원 인준이 5월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자신이 의장 대행으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가 피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연준 인사 인준을 막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같은 당 의원이 같은 당 대통령의 연준 의장 후보를 맡고 있는 겁니다. 워시 인준 지연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제 11대 1에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티브 미란 이사, 반대표의 주인공,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미란은 2025년 9월에 연준 이사로 취임한 이후 모든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 번도 다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매 회의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 미란의 논리는 이겁니다. 현재 3.5% 이상의 금리가 경제에 과도하게 제약적이다. 기저 인플레이션,
즉 에너지와 식품의 일시적 충격을 빼고 보면 이 퍼센트 목표에 훨씬 가깝다. 올해 안에 최소 1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6번의 연속 인하가 필요하다. 6번. 다수 의견이 한 번 더 할지 말지인데 이 사람은 6번을 주장합니다. 극단적인 비둘기파. 하지만 이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 너무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나중에 긴급 피벗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공식 기록에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우기다가 뒤늦게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에 나섰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미라는 그 반대 시나리오를 경고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고용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급하게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은 미란이 소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유가 충격이 소비를 잠식하고 고용지표가 본격적으로 꺾이면 다른 위원들이 미란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점도표의 무게중심이 역전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시장은 급격하게 재가격 설정을 합니다. 미란의 반란은 아직 소수의 외침이지만 미래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어젯밤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46,225.15, 마이너스 768.11포인트, 마이너스 1.63%. 올해 최저치 경신,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 누적 하락률이 5%를 넘겼습니다. 2022년 이후 최악의 월간 성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S&P 500, 6,624.71, 마이너스 1.36%, 나스닥 100 QQQ 기준, 594.90달러, 마이너스 1.39%, TQQQ, 46.10달러, 마이너스 4.28%, 나스닥이 1.4% 빠지면 3배 레버리지는 4.3% 빠집니다. 빅스, 공포지수, 25.1, 하루에 12.26% 폭등. 이란 전쟁 초기에 31.77까지 치솟았다가 한숨 돌렸는데 어젯밤 FOMC와 PPI의 이중 충격으로 다시 25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CNN 공포 탐욕지수, 19, 극심한 공포, 전날 20일에서 더 내려갔습니다. 0에서 24 사이가 극심한 공포 영역입니다. 시장 전체가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26%, 하루에 1.36% 상승.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면 채권을 팔고 채권을 팔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PPI 쇼크가 직접적으로 채권 시장을 흔든 겁니다. 비트코인 71,111달러, 마이너스 3.8%.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밀린 하루였습니다. 이제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주식이 폭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이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금은 위기의 수혜자입니다. 실제로 전쟁 직후 금값은 한때 온스당 5,42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최고치인 5,589달러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GLD 444.74달러, 하루에 마이너스 3.16%, 이번 달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9.24%. 우리 전략은 지금 GLD를 들고 있습니다. TQQQ를 전량 매도하고 금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그 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3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달러 강세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 글로벌 자본은 미국 달러로 몰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전쟁의 당사자인데도 미국 달러가 여전히 세계 최후의 안전자산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게 됩니다. 비달러권 투자자들에게 금을 사는데 더 많은 자국 화폐가 필요해지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99.58, 100 근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둘, 마진콜과 유동성 압박. 유가가 폭등하고 주식이 폭락하면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트레이더들에게 마진콜이 갑니다. 추가 증거금을 넣으세요. 이때 금이 팔립니다. 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금이 가장 유동적이라서요. 현금이 급하면 팔 수 있는 것 중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것을 팝니다.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의 강제 청산이 금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셋, 종이금과 실물금의 괴리.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실물금 시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금 프리미엄은 오히려 상승 중입니다. 금세 공업자, 기관 매수자, 개인 실물 매수자의 수요는 견조합니다. 선물 시장의 종이 위에서 일어나는 강제 청산이 가격을 누르고 있지 금에 대한 실질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전략은 여전히 금을 들고 있을까요? 우리 전략에서 금은 항상 오르는 자산으로 편입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덜 무너지는 자산으로 편입한 겁니다. GLD의 연초 대비 수익률 플러스 11.67%, 같은 기간 TQQQ 마이너스 11.94%, 23.61%포인트 차이입니다. 금이 어젯밤 3% 빠진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같은 날 TQQQ가 4.28% 빠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이 아니라 TQQQ를 아직 들고 있었다면 어젯밤 하루에 더 많이 잃었을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유동성 이벤트에서는
금도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압박이 해소되면 금의 본질적 가치, 인플레이션 헤지, 지정학적 불확실성 헤지가 다시 가격에 반영됩니다. 실물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전략의 핵심 숫자로 들어가겠습니다. QQQ 종가 594.90달러,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보겠습니다. 200일선 591달러, 100일선 614달러. 저희 전략의 매도 기준선, QQQ가 200일선의 1% 위를 하회하면 TQQQ를 매도하고 GLD로 전환합니다. 왜 1% 위인가? 수조 달러의 기관 자금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 매매, 트레일링 스탑, 패닉 매도. 200일선의 가격이 도달하면 매도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저희는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1% 위에서 먼저 빠져나옵니다. 200일선의 1% 위, 591 곱하기 1.01은 597달러. QQQ 종가 594.90달러. 이 기준선 아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규칙입니다. 해지 페이지에서 다시 TQQQ로 돌아가려면 200일선만 회복해서는 안 됩니다. 200일선과 100일선을 동시에 뚫어야 합니다. 200일선은 장기 추세입니다. 100일선은 중기 추세입니다. 200일선 위로 반등했더라도 100일선 아래에 있다면 큰 흐름은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일시적 반등에 속아서 다시 들어갔다가 또 빠지는 함정. 이걸 막기 위한 이중 필터입니다. 지금 QQQ 594.90, 200일선 591은 겨우 4달러 위, 하지만 100일선 614는 19달러, 3.2% 위에 있습니다. 200일선은 코앞이지만 100일선은 한참 위입니다. 두 선을 모두 돌파하기 전까지 해지 페이지를 유지합니다. 최근 5일간 QQQ 가격을 보겠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597.26달러, 기준선 596.91과 거의 일치, 아슬아슬. 3월 13일 금요일 593.72달러, 기준선 아래로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600.38달러, 반등, 기준선 위로 복귀. 3월 17일 화요일 603.31달러, 계속 상승. 3월 18일 수요일 594.90달러, FOMC 충격으로 다시 기준선 아래.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것. 시장은 200일선 기준선 위아래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TQQQ를 팔자마자 오르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QQQ가 반등했을 때 뒤늦게 다시 사야 하나 고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규칙이 틀렸나? 그런데 수요일 FOMC와 PPI가 터지면서 QQQ는 하루에 603.31에서 594.90으로 8.41달러가 빠졌습니다. TQQQ는 48.16에서 46.10으로 4.28% 폭락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건 그 순간에는 답답합니다. 반등할 때 왜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옵니다. 규칙이 없는 투자자는 화요일 반등에 흥분했다가 수요일 급락에 패닉하고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반등하면 왜 팔았지 하고 후회합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알고리즘은 감정이 없습니다. 200일선 위면 사고 아래면 팝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RSI 40, 과매도 직전입니다. 30 아래로 내려가면 기술적 과매도 영역인데 아직 거기까진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 시 과매도 시그널이 켜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의 실험. 현재 총 평가 금액 9,333달러, 마이너스 667달러, 마이너스 6.7%. 2월 5일 투자를 시작한 지 6주, 한 달 반. 아직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냐고요? 네, 솔직히 아픕니다. $10,000가 9,300달러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실험은 6주짜리가 아닙니다. 10년짜리입니다. 과거 10년 백테스트를 보면 2016년 첫 해의 전략은 마이너스 3.58%였습니다. 시작부터 마이너스. 하지만 그 뒤 10년을 견뎠고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백테스트상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해의 마이너스가 10년의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략 파라미터의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차근차근 공개하겠습니다. 200일선 1% 버퍼가 첫 번째 공개였고 다음 에피소드들에서 나머지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FOMC 전 시장은 6월 금리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이란 전쟁 전에는 3월이나 6월에 인하할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은요?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다음 인하 기대는 12월. 올해 마지막 FOMC 6월 인하? 시장이 포기했습니다. 9월 역시 없습니다. 유가 충격, PPI 서프라이즈, 파월의 발언이 인하 기대를 연말로 밀어버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올해 2번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이 이제 한 번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어 포롱거, 높은 금리의 장기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줄어듭니다. 10년 뒤에 100원을 벌 회사의 주가는 금리가 3%일 때와 5%일 때 전혀 다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성장주는 비싸 보입니다. 빅테크는 이 폭풍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매그니피센트 7, 전멸,
마이크로소프트 391.79달러, 마이너스 1.91%, 연초 대비 마이너스 16.97%, 7개 중 가장 큰 낙폭. AI 자본 지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209.87달러, 마이너스 2.48%, 어젯밤 빅테크 중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1.69%, 메타 마이너스 1.12%, 테슬라 마이너스 1.63%, 구글 마이너스 1.04%, 그 와중에 엔비디아만 마이너스 0.84%, 빅테크 중 유일하게 1% 미만으로 버텼습니다. 반면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SOX 기준 마이너스 0.58%, AMD는 오히려 1.6%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디커플링입니다. AI 수혜주인 반도체는 버티는데 AI에 돈을 쏟아붓는 플랫폼 기업들은 밀리는, 투자하는 쪽보다 받는 쪽이 나은 셈입니다. 원달러 환율 1,510원, 1,500원을 넘었습니다. 달러 강세와 위험 회피 심리가 원화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이중 타격입니다. 미국 주식이 빠지는데 원화 가치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열립니다. 22시 30분 한국 시각. 시장은 어젯밤 세 가지 충격, 이란 전쟁, PPI, 파월의 경고를 소화하면서 열릴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숫자는 QQQ 594.90과 200일선 591입니다. 3.90달러 차이, 0.66%. QQQ가 여기서 더 빠져서 200일선 591을 터치하면 기관 알고리즘의 매도 신호가 연쇄적으로 발동합니다. 트레일링 스탑이 걸리고 모멘텀 전략이 매도하고 패닉 매도가 합류합니다. 200일선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선을 보고 팔기 때문에 이 선이 뚫리면 진짜로 더 빠집니다. 저희는 이미 그 전에 빠져나왔습니다. 헤지 페이즈, GLD 보유 중, 반대 시나리오, 이란 전쟁이 휴전 협상으로 향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장되면 유가가 급락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꺾이면서 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QQQ가 200일선과 100일선을 동시에 뚫기 전까지는 저희 전략은 헤지 페이지를 유지합니다. 100일선 614달러, 지금보다 3.2% 위입니다.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다음 FOMC는 5월입니다. 그 전에 4월 CPI가 나옵니다. 유가 충격이 소비자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첫 번째 데이터가 될 겁니다. 2월 PPI가 0.7%였으니 4월 CPI가 3%를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CPI가 3%를 넘기면 올해 금리 인하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알고리즘이 판단합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매일 시그널을 확인하고 시그널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저희 실험의 규칙입니다. $10,000로 시작한 이 실험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과거 백테스트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공포의 한복판에서도 규칙을 지키는 것,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10년짜리 실험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장이 열리면 QQQ가 200일선을 지키는지, 그리고 100일선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두 개의 숫자에 우리 전략의 다음 행동이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새벽 23개의 데이터 도구로 시장을 해부하고 실계좌의 매 거래를 공개하는 채널. 이런 분석을 내일도 보고 싶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이 오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시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